네. 그럼 이번엔 지금 비트코인이 상당히 치솟고 있는데요. 전에 뭐 1,500만 원, 이거 말도 1,000만 원 넘었을 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 했던 게 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벌써 3천만 원대 시대가 열린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각광받는 이유, 가격이 치솟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금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미국이 금을 지금 심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 투자들이 지금 비트코인 시장으로 죄 넘어와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거든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의 그 거래의 80% 이상이 기관 투자자들이 매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최저가 대비 지금 자그마치 540%가 폭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폭등세가 앞으로도 이제 더 갈 거라는 거죠. 그 이유가 우선 비트코인 시장 규모는 금에 비해서 굉장히 적어요. 한 10분의 1 정도뿐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는 금 시장에 있던 투자자들이 몰려드니까는 이 작은 규모의 거를 나눠 갖다 보니까 이 그 상승세가 이제 폭등을 하는 거고,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 투자은행 같은 경우 2025년이 되면은 지금 시장 규모의 10배 이상 암호화폐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전망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앞으로도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이 지난 8월 달까지만 해도 사실은 그 동행해 왔어요. 그러니까 동조 현상이 굉장히 컸는데 8월 이후에 급격하게 벌어진 이유가, 즉 디커플링이 된 이유가, 금은 올해 들어서 선물시장 증거금을 8회 이상 올리고 그 다음에 레버리지를 2회 이상 축소를 하면서 이때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으로 넘어오는 통에 완전히 지금 디커플링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치솟고 있고 금은 그 밑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리고 기관 투자뿐만 아니고 미국의 은행이나 기업이나 개인들이 가세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개인이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숫자가 한 3,2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트코인이 치솟는 이유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거의 한 10가지 정도의 이유가 나오는데, 가장 큰 게, 즉, 제도금융권이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이 확대됐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게 금시장하고는 틀리 미국의 규제가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수백 개가 넘어요. 그래서 설사 미국에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만 규제한다고 해서 이게 규제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 페이팔이 암호화폐 그 네 종류를 선정해서 이 거래와 결제를 해주겠다고 하는 통에 10월 달에만 한 30% 이상 올랐는데, 즉 페이팔에 지금 페이팔을 쓰고 있는 인원만 세계적으로 한 3억 5천만 명에 달하고 페이팔 가맹점 숫자만 2,600만 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페이팔이 앞으로 암호화폐를 거래하고 결제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완전히 그 거래와 결제가 기존 금융권에 그 흡수돼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차기 그 바이든 정부의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즉 차기 정부는 지금보다도 더 재정을 확대하고, 그러다 보면은 달러는 더 하락세로 가고, 그 다음에 게다가 바이든 지금 그 대선 캠프에는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정권에 발탁될지 여부는 또 다른 문제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암호화폐 투자하신 분들이 앞으로 그 암호화폐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차기 정부에서 바이든이 공약 중에 법인세와 장기보육 주식 양도세를 인상하겠다고 그 공약을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식 자금에 투자하는 일부 자금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이제 넘어오고 있다고 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간 미국 시장에서 그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렇게 많았던 이유가 사실은 트럼프 정권이 법인세를 깎아줘서 그 잉여 자금으로 오히려 자사주를 사가지고 그 소각시키거나 함으로써 그 자사주 가격을 끌어올렸던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법인세가 다시 늘어나면은 이런 자사주 매입 풍도가 감소를 하고 오히려 비트코인을 사는 그 상장사들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치솟는 이유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미국의 통화감독청장인 브룩스가 취임을 해가지고 가장 혁신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기존 은행들과 암호화폐 거래소의 그 칸막이를 걸어서 두 기관이 서로 상대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교차 허가를 내주기 시작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해서 자회사로 둘 수 있고, 또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 은행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주정부의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실제로 기존 금융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낸 것도 있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 허가를 받은 경우도 이미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금융 규제를 풀어줌으로써 양쪽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 융합을 추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줬습니다. 또 하나는 앞으로 세계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도입돼서 본격 사용되면은 거기에 비례해서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시장도 그 활성화될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같은 통화 시스템 체제 내에서도 사실은 지하 자금 규모가 GDP의 한 20% 정도 되는데,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나오더라도 노출되지 못하는 자금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서 거래가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아까 카나다 투자은행도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5년 내에 10배 이상 커질 거라고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최근에 중국이 그 암호화폐 시장을 집중 단속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중국이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이제 본격적으로 쓰기 위해서 미리 시장 정지 작업을 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늘어나는데 비트코인 공급이 감소하는 겁니다. 즉 중국에서 그 비트코인 채굴량이 가장 많은데 이거를 시장에서 그 현물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가 증대하는 데 반해서 공급이 감소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치솟을 뿐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은 지금 제로금리 시대에서 은행에 돈 맡겨봐야 큰 돈이 이자가 붙지 않는데, 암호화폐 시장에는 디파이라는 게 등장을 했어요. 이거는 기존의 암호화폐 시장에는 그 지갑 속에 이렇게 돈을 집어넣으면 거기에 이자가 붙지 않았습니다. 근데 디파이가 등장을 하면서 이거는 갖고 있는 암호화폐를 대출에 활용할 수도 있고, 혹은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출을 받아서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가지고, 이제는 암호화폐를 갖고 있으면서 이 디파이 사업을 활용하면은 이자가 붙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이자가 생각보다는 크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연 10% 이상을 얘기하는 암호화폐들도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암호화폐 시장으로 지금 자금이 몰리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달러의 과거서부터 달러의 현재를 봐왔는데, 앞으로 달러의 미래는 그 세계 통화 시장이 뭐 기축통화가 미국에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전된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시장 자체가 다양화, 분권화 되어갈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도
세계 시장에서 달러 못지않게 유로화 거래가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이 주도하는 그 통화 결제 시스템인 스위프트 체제를 탈피해서 중국은 나름대로 독자적인 그 통화 결제 시스템인 칩스라는 걸 만들었고, 러시아도 STFM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생각보다는 빨리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나라가 이 시스템을 활용해서 가능한 달러를 쓰지 않고 자국 통화들을 무역 결제로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양국 간의 달러 거래는 2016년만 해도 전체 무역 물량의 90% 정도를 달러를 썼었는데, 이제는 이 금액이 50% 미만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더 축소돼서 양국 간 거래는 앞으로는 중국의 위안화나 러시아 루블화로 이제 결제가 갈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인도도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중국, 러시아, 인도 삼국들이 앞으로는 삼국이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그 거래 시스템을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다시 말해서 브릭스 통화 시스템이 이제 개발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브릭스 통화 시스템이 나오면 사실은 여기에 인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알다시피 중국의 14억, 뭐 인도의 13억, 뭐 이렇게 더하면은 세계 거의 브릭스는 절반 정도로 가져갈 정도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이게 그 미국 달러 지금 시스템으로서는 큰 위협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EU도 최근에 디지털 통화를 추진하면서 나름대로의 기축 통화를 구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에서는 그 EU의 유로화가 기축 통화 노릇을 할 수 있기 위한 서로의 어떤 표준화라거나 그 범 사용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지금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작년서부터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5개 도시에 한정하고 있지만 이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은 중국으로서는 2021년 2월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그 디지털 화폐를 사용할 계획이었었는데, 어쩌면 이 시기가 앞당겨질 수도 있어요. 중국으로서는. 그 다음에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위협적인 이유는 이게 인터넷 없이도 사용 가능한 기능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부딪히기 기능이라고 그래서 인터넷 없는 지역에서도 휴대폰과 휴대폰이 부딪히기만 해도 이게 결제나 그 교환이 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즉 이런 기능으로 인해서 인터넷 그 환경이 좋지 않은 1대1로 국가와 아프리카로 급속한 속도로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세계 지금 각국의 중앙은행의 80% 정도가 다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당장 내년에 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테스트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디지털 화폐 시대가 생각보다는 빨리 올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달러 같이 하락 시대에 맞물려서 생각보다는 통화 시장을 분권화, 다양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 섹터도 지금 참여가 활발합니다. 아시다시피 JP모건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송금용에서 출발을 했지만 이게 송금용에 그치지 않고 사실은 통화 대체용으로 쓰일 가능성도 커요. 그 다음에 페이스북 리브라 경우만 해도 처음에 세계화폐 개념을 내놨다가 그 맹공을 받고 지금은 일단 후퇴해서 지역별로 달러권역에서는 달러와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고, 유로화 지역에서는 유로화 연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그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일단 방향을 바꿔서 추진하고 있고, 비단 이 기관들뿐만이 아니고 앞으로는 골드만삭스 등 민간 금융기관에 자기 나름의 각종 코인을 만들어서 이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요. 이러다 보면은 그 다양화 분권화는 이제 추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의 달러가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 게 사실은
석유 판매는 달러로만 한다는 이러한 기능 때문에 기축통화의 어떤 그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석유 패권 자체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오펙 힘이 굉장히 강했는데 미국의 이제 세일 가스가 이제 발굴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석유의 공급이 수요를 넘치는 시대가 돼서 그 석유의 그 생산국의 그 힘이 굉장히 약화됐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는 석유를 위안화로 거래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공급 과잉에 처해 있는 그 석유 생산국으로서는 앞으로는 아마 위안화를 받고 석유를 수출할 수뿐이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될 겁니다. 근데 게다가 전기 자동차가 급속하게 늘어나면서 이제는 가솔린이나 디젤 차는 단종될 위기에 몰려 있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이제는 그 석유로 인한 에너지보다는 각국이 지금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석유의 패권 종말이 온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달러의 기축통화가 굉장히 약화될 수뿐이 없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 접어든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디지털 화폐 시대가 도래하면은 이제는 패권국이 갖고 있는 기축통화 시대에서 세계 통화 소비자들이 선택하는 어떤 소비자 주권 시대의 도래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일상화되면 이제 개인들이 클릭 한 번으로 각국 통화하고 이제 교환이 가능해요. 이제 디지털 화폐가 다 표준화가 돼서 이제 이러한 교환이나 결제가 정말 쉬워질 겁니다. 지금 예전에는 무역을 하려면 신용장을 개설하고 굉장히 어려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제는 아시다시피 해외 직구할 때 클릭 한 번으로 구매를 하는 시대가 왔듯이 앞으로는 통화도 지금처럼 이렇게 은행을 거쳐서 사고 팔고 그거를 송금하고 또 저쪽에서 그거를 교환하고 하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가 이제 클릭 한 번으로 다 해결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분명히 옵니다. 그러면 이제는 전문가들이라야 각국 통화를 상품으로 보고 그거를 투자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일반 개개인이 다 같이 통화를 상품으로 보면서 나는 앞으로 강세 통화, 즉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통화를 선호하게 될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만약 개인 소비자 입장에서 앞으로 A국의 통화가 강세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나라의 통화를 선호하면서 그 통화 시장이 커질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통화 공급 측면에서 패권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이제는 그 세계 시민들이 그 수요 주도권을 이제 갖고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 통화는 패권국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소비자들이 결정하는 그러한 시대로 진행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달러가 그렇게 막 예전처럼 그게 뭐라 그럴까요? 패권을 쉽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이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앞으로 이제 미국은 달러를 계속 이제 발행할 수밖에 없는 재정 정책들을 사용해서 그런 상황이고 달러의 가치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디지털 화폐 이러저러한 요소들을 봤을 때에는 지금의 어떤 그 달러 뭐죠? 그 절하, 예. 달러 절하가 앞으로 계속 지속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냐, 아니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좋을까요? 이게 예, 이제 판단은 뭐 개인들의 몫일 뿐이 없지만은 그 대세의 흐름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달러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앞으로 그 약세를 면치 못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사에는 특별한 변수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은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제 이제까지의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아주 합리적인 미래가 펼쳐지는데 여기에 이제 좀 다른 환경이 빚어졌다고 하면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전 세계의 개인이 엄청난 하나의 자본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이 개인들의 역할, 개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심리에 의해서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제가 우려하는 건 개인들의 선택 여부보다는 항상 미국의 기축통화에서 강달러를 외쳤을 때는 실질적인 달러 가치의 강세를 그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험한 상태에서 안전자산을 시기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항상 다른 데에서 뭐 재정 위기가 펼쳐졌다거나 위기가 펼쳐지면 달러에 대한 수요는 급격하게 늘어요. 네. 이제 그러한 걸로 달러의 기축통화가 더 연장되거나 강세 국면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 긴장 혹은 위기 상황이 그렇죠, 발생할 그렇죠. 수 있다. 지금 예상하고 있는 국면이 예를 들어서 중국 남진중에서 국지전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면은 또 얘기가 틀려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어디선가 예. 뭐 사실 지금 뭐 신흥국들의 어떤 경제 위기난 뭐 이런 예측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뭐 앞날을 알면 뭐 누구 신이죠. 예. 하여튼 지금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일단 기조적으로는 좀 약세 정도로 보면 되는데 네, 맞습니다. 항상 또 변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의 의도.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달러의 미래, 그 다음에 비트코인. 근데 아까 비트코인 그 말씀하실 때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그렇게 오르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용인하는 분위기가 이제 좀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 용인한다는 게 자산의 가치로서 용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통화로서 용인하는 건 아니고 자산 가치로서. 예. 근데 일단 자산 가치로 인정했기 때문에 투자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강세를 띄우면서 많은 분들이 그 알트코인이라고 하죠. 그 이렇게 아류 코인들 이러한 것들도 막 활성화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거와 이거는 전혀 다르다 이렇게 선을 긋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비트코인이 이렇게 앞서 나가면 다른 것도 사실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겁니다만 그게 이제 비트코인하고는 틀려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격하게 급등하는 요인에는 사실은 이걸 자산 가치로만 보는 게 아니라 디지털 화폐가 들어오면 이게 통화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급격하게 뛰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수많은 암호화폐 중에서 과연 몇 개가 통화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는 그게 아주 제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오른다고 다른 게 그렇게 딱 쫓아올 수는 없고 어차피 암호화폐 시장에서 대장주가 뛰니까는 거기에 버금가는 이제 다른 주들도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들이 한정되는 거죠. 다가 아니고 몇 개로 이제 한정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또 그 새로운 이 디지털 경제와 관련된 디지털 화폐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고요. 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경제의 흐름이 흘러갈지 또 화폐의 그 기축통화인 그 달러의 그 가치가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주의 깊게 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신 홍익희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